정문 앞에서 내가 법이다라며 면회를 막아선 상병. 그러나 그가 귀찮다는 듯 돌려보낸 평범한 부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위병소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 조용히 찾아온 두 사람, 그리고 단 5분의 5만이 그날 한 부대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야, 면회 시간 다 끝났는데 기어와서 뭐합니까? 매서운 짜증이 강원도 철원군 갈마릅의 텁텁한 흙먼지 사이를 갈랐다. 8월의 폭염이 아스팔트를 태울 듯 내리쬐는 오후였다. 위병소 정문 앞 낡은 차단기 너머 군복을 입은 사내의 구겨진 얼굴이 보였다. 면회 접수 시간 한참 지났다고요? 말 안 들려요? 철조망 앞에 선 남자는 낡은 낚시 조끼에 해진 청바지 차림이었다. 땀에 절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어 영락없는 촌동네 아저씨의 행색이었다. 그 곁에 선 여자 또한 평범한 검은 원피스에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 그늘진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사내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숫자가 부지런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쪽 시계가 고장난 건가? 내 기기로는 지금 정확히 4시 55분 일세. 면 접수 마감까지는 단연코 5분이 남았네만. 사내의 목소리는 짙고 묵직했다. 분노하는 기색은 없었으나 기묘하게 유리를 긁는 마찰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위병소 초병인 박지훈 상병에게 그 음성은 그저 성가신 아저씨의 진상으로만 들렸다. 지훈은 턱을 치켜들며 입안에 맴돌던 침을 바닥에 탱뱉었다. 영감님, 여기 군대입니다. 밖에서 뭐 좀 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5분 남았어도 지휘 통제실 연락하고 확인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시간 다 간다고요? 저희가 뭐 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면회 끝났으니까 내일 오시라고요. 내일. 지훈은 짜증난다는 듯 손을 휙 저었다. 초소 내에서는 후임인 일병이 당황한 얼굴로 우물쭈물하고 있었지만 고참인 지훈의 압박에 질려 아무 반론도 하지 못했다. 모자를 덮어 쓴 부인이 턱을 살며시 들었다. 모자 그늘 밑으로 반짝이는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원칙상 17시까지 도착한 면회객 입장은 허용될 텐데요. 경비소 근무 수칙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귀관이 멋대로 판단하는 건가요? 여성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어휘 선택이 범상하지 않았다. 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귀관이라는 어휘는 보통 군 간부들이나 쓰는 말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여성은 동네 마트에서나 쓸 법한 에코백을 메고 서 있었다. 지우는 헛웃음을 쳤다. 아줌마, 어디서 귀동냥으로 군대 은어 좀 배웠나 본데 여기 초소 통제권자는 접니다.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하면 사단장님께 찔러보든가. 참, 사단장님 전화번호는 아시나? 모르지. 지우는 킬킬대며 조롱했다. 그 찰나 사내의 눈썹이 실룩거렸다. 사내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빼려 했다. 그러나 아내가 사내의 팔목을 잡으며 말렸다. 아내의 시선은 지훈의 가슴팍에 고정되어 있었다. 명패 상병 박지훈. 부인의 눈빛이 짧은 찰나 심하게 요동쳤다. 그 이름 아들 최도윤이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뱉었던 그 이름이었다.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박지훈 상병이 매일 밤마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던 자식의 비명이 환청처럼 귀를 강하게 때렸다. 부인은 호흡을 아주 길게 들이켰다. 당장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저 오만한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견뎌냈다. 여기서 폭주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훨씬 명확하고 잔혹한 복수가 필요했다. 알겠어요. 그만 가요. 부인이 남편의 옷깃을 당겼다. 사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얼굴로 부인을 쳐다보았다. 당신, 아직 5분이나 더 남았는데 가요. 오늘은 일진이 사나운가 보네요. 부인의 음성에는 반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눈빛을 읽고 무슨 꿍꿍이를 눈치챈 듯 침묵했다. 부부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처음부터 그럴 것이지. 참 운이 없으려니까 등 뒤에서 지훈의 비꼬는 듯한 음성이 날아왔다.
사내의 두 주먹이 덜덜 떨렸다. 굴다란 핏대가 손등 위로 뱀처럼 확 솟구쳐 올랐다. 그는 끓어오르는 살기를 꾹 참아내며 아내에게 이끌려 주차장으로 향해 갔다. 닫히는 철문 소리가 철컹하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사형 판결을 확정하는 재판장의 망치 소리 같았다. 단지 피고가 과연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따름이었다. 대형 세단에 올라타자마자 실내 공기가 돌변했다. 외부는 불볕더위였으나 차량 내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운전석에 자리한 사내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시줄을 하려다. 본인이 가벼운 반팔 차림임을 인지하고 스티어링 휠을 거세게 움켜잡았다. 가죽 커버가 비명 같은 소음을 냈다. 송태산 씨 옆자리의 아내가 모자를 벗었다.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카락과 베일 듯한 턱선, 게다가 상대를 기선 제압하는 강렬한 눈빛. 그녀는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일명 유닛 소속의 준장 정서진이었다. 아울러 조향 장치를 쥐고 있는 덩치 큰 사내 송태산. 남편은 부인보다 한 계급 위인 유닛 소속 중장이었다. 한국 최고의 엘리트 특수부대에서 전설로 통하는 부부가 방금 전 일개 육군 병사에게 입구 컷을 당하고 쫓겨난 것이다. 진정 지금 나보고 진정하라고 했어? 그 새끼 눈빛 못 봤어? 썩은 생선 같은 흐리멍텅한 눈으로 나를 보는데 당장 목을 꺾어버리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 송태산의 커다란 분노가 차 안을 세게 울렸다. 그는 불혹의 나이임에도 전성기 시절의 버금가는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너그럽고 온화하지만 내 식구, 특히 하나뿐인 아들 최도윤과 얽힌 문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 이름표 봤죠? 정서진이 덤덤하게 물었다. 이름? 무슨 이름? 위병소, 근무자 명찰. 박지훈. 송태산의 굳센 몸이 굳었다. 그는 서서히 고개를 돌려 부인을 마주했다. 박지훈이라면 우리 도윤이가 말했던 맞아. 도윤이를 변소에 감금하고 물고문을 자행했던 그놈. 도윤이 사물함을 쓰레기로 채우고 취침 시간에 담요를 덮어 씌우고 폭행한 그 앞잡이. 정서진의 음성은 덤덤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살기는 용암과도 같았다. 송태산의 낯빛이 아주 붉게 타올랐다. 단순하게 싸가지 없는 초병이 아니었다. 하나뿐인 혈육을 사지로 몰아넣은 원수가 턱 밑에 있었던 셈이다.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감히 내 자식을 짓밟고 면회마저 막아 태산이 문을 팍 열려 했다. 서진이 엄격하게 지시했다. 앉아, 여보 이건 못 참지. 내가 당장 박사를 중장. 송태산 원위치 하십시오. 서진이 군인 말투로 지시했다. 송태산은 잠시 멈칫하더니 엄청 분한 얼굴로 시트에 다시 몸을 구겨 넣었다. 가정 내 권력은 계급과는 별개였다. 도리어 지략과 침착성에서는 부인 정서진이 몇 수 위였다. 지금 나가서 그놈을 패면 우린 그저 갑질 부모로 전락해. 게다가 도윤이는 부대 내에서 훨씬 힘들어질 거야. 복수가 무서워서 숨겠지. 쓰레기들 종특이 그래. 강자 앞에서는 기고 약자에게는 포악하거든. 그럼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이대로 철수해? 천만에 절대 안 돌아가. 그저 부대에 진입하는 방식을 바꿀 뿐. 서진은 가방 속에서 자기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 위로 그녀의 두 손가락이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모처로 곧장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두 번째 울리기도 전에 수신자가 응답했다. 필승 해군 작전사령부 인사처장입니다. 나야. 정서진 제독. 아예. 제독님, 지금 휴가 기간이신 걸로 아는데 어쩐 일이십니까? 정서진은 아주 서늘한 눈빛으로 창밖 멀리 있는 초소 건물을 노려보았다. 당장 육군 1사단장 한나인 연결해. 또 국방부 감찰실장에게도 전화해서 내 명의로 협조 공문 보낸다고 보고해. 넵. 1사단이면 혹시 무슨 사고라도 터졌습니까? 사고가 터졌지. 아주 큰 사고. 내 남편 송태산 중장이랑 자식 방문을 왔는데 정문에서 입구 컷을 당했거든. 시간이 남았는데 귀찮다며 돌려보내네. 전화기 반대편에서 헉하며 기겁하는 소리가 났다. 해군 중장과 준장이 사복을 입고 면회 갔다가 쫓겨났다. 이건 가벼운 항해 수준이 아니었다.
군기회의의 결정체이자 해당 부대 간부들의 모가지가 전부 날아갈 대형 사태였다. 즉시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십니까? 초소 앞 주차장. 딱 10분 준다. 사단장 직접 튀어나오라 해. 서진은 스마트폰을 껐다. 곁에서 지켜보던 송태산의 입가에 아주 서늘한 조소가 맺혔다. 역시 정서진이야. 급이 달라. 당신도 대기해. 뒷좌석에 군복 챙겼지. 두말하면 잔소리지. 만약을 대비해 챙겼지. 도윤이 살리려고. 옷 갈아입어 보여주자. 저들이 누굴 건드렸는지 같은 시점 사단장실. 쾌적한 사단장실 내에서 윤재호 소장은 여유롭게 난초 화분을 손질 중이었다. 주말을 목전에 둔 금요일. 늦은 오후의 한가한 일상이었다. 그때 책상 위 빨간 전화기가 시끄럽게 비명을 질렀다. 한라인이었다. 통신보안 사단장입니다. 윤 소장 지금 부대 병력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수화기 반대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참모총장 비서실장이었다. 사적 친밀감 따윈 안중에도 없는 몹시 다급하고 뾰족한 음성이었다. 네, 무슨 소리십니까? 평화롭습니다만 평화는 개뿔. 지금 내 부대 정문에 저승사자가 와 있어. UDT 송태산 중장 부부가 사복 차림으로 면회를 시도하다 정문에서 문전박대 당했다는 첩보가 방금 떴어. 지금 국방부 감사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 났다고. 너 진짜 당장 군복 벗고 싶나? 윤재호의 손에서 걸레가 툭 미끄러졌다. 뇌리속이 텅 비어버렸다. 쓰리스타 송태산은 국군 내에서 모르는 자가 전무한 신화 자체였다. 해외 구출 작전의 핵심이자 걸어다니는 살인 병기. 아내 정서진 제독 또한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전술가였다. 저런 거물급 인사가 내 구역 정문에서 원칙을 지켰음에도 문전박대 당했다. 연병, 그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초소로 지금 즉시 뛰어가 단일 분이라도 늦으면 내 군복은 오늘로 끝인 줄 알아. 연결이 종료됐다. 윤재호는 넉나간 얼굴로 폰을 쥐고 있다가 기겁하며 의자에서 튀어올랐다. 비서실장 내 차 시동 걸어. 지금 당장 지휘관실 출입문이 콱 열리고 참모들이 혼비백산하여 들이닥쳤다.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조용했던 본청 건물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돌변했다. 동시간대 위병소 내부 박지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기대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쉬고 있었다. 하, 날씨 한번 잼같이 뜨겁네. 야, 정일병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 하나 가져와. 상병님 근무 중 취식은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야, 방금 그 늙은 부부 봤지? 겁먹고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거. 군대는 말이야, 기 센 놈이 이기는 거라고. 규정 그딴 건 종이 쪼가리고 내가 법이야. 지훈은 낄낄대면서 후임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순간 위병소 상황실 전화기가 미친 듯 울려대기 시작했다. 젠장 행정반 놈들 진짜 귀찮게 구네. 지훈은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거칠게 들었다. 통신보안 위병소 근무자 상병이 야이 미친 자식아. 너 방금 누구 쫓아냈어? 누구 돌려보냈냐고? 수화기 넘어 들리는 목소리는 중대장이었다. 늘 점잖던 중대장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네. 아, 그냥 일반인 부부였는데 시간이 늦어야. 지금 사단장님이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가고 계신다. 너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거야? 네, 사단장님이요? 지우는 사태 파악이 안 되어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이었다. 저 멀리 부대 안쪽 길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까만색 지프 차량들이 질주해 오는 것이 보였다. 선두차에는 장군이 탑승했음을 알리는 성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붉은 바탕 위에 별 2개가 무척 선명했다. 사단장 차량이었다. 게다가 제한 속도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무섭게 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병소 밖 주차장 쪽에서도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아까 그 허름한 승용차가 위병소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 정문 앞에 정차했다. 곧 운전석 문이 열렸다. 하지만 하차한 인물은 아까 그 땀투성이 아저씨가 아니었다. 눈부시게 새하얀 해군 정복, 어깨 위엔 커다란 별 3개짜리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는 송태산 중장이었다. 조수석 차문이 다시 열렸다. 리넨 원피스 대신 칼같이 각 잡힌 정복을 차려입은 정서진 준장이 내렸다. 그녀 어깨 위에 별 한 개가 몹시 서늘하게 빛났다. 두 사람은 선글라스를 끼고 아주 느릿느릿 위병소를 향해 다가왔다. 지우는 충격에 입이 떡 벌어졌다. 쥐고 있던 수화기가 땅에 툭 떨어졌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 서 있기 힘들었다. 아까 내쫓은 아저씨가 별 셋, 옆에 아줌마가 별 하나, 둘이 합쳐 별 넷, 사단장은 별 둘, 자신의 군 복무는 물론 인생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들려왔다. 태사는 위병소 차단기 앞쪽에 서서 여유롭게 선글라스를 벗었다. 맹수 같은 눈이 하얗게 질린 지훈을 쏘아보았다. 자, 어때? 이젠 시간이 좀 남나? 진짜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박지훈 상병의 다리가 미친 듯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자기 눈앞에 선 송태산 중장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한여름 태양보다 맹렬하게 그의 눈을 태워버릴 듯 번쩍거리고 있었다. 곁에 선 정서진 준장의 별 1개는 심장을 노리는 저격병의 조준경처럼 무척 싸늘하게 빛났다. 무무슨 지훈의 입술이 심하게 떨리며 헛소리만 줄줄 흘러나왔다. 바싹 마른 그의 입안은 거친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다. 태사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발을 딛는 걸음마다 바닥에 흙먼지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지훈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개를 약간 숙였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두 눈엔 지옥불이 일렁이고 있었다. 네가 아까 분명 그랬지. 네가 이 위병소 대장이고 네 말이 곧 법이라고. 무겁게 깔린 음성은 호통보다 더 끔찍한 공포감을 주었다. 지훈은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발이 접착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다. 어서 말해. 네가 만든 그 법에는 상관에게 쌍욕을 하고 근무를 태만하며 민원인을 겁을 주라고 쓰여 있냐? 죄 바로 그때였다. 부대 내부 길에서 굉음을 내며 달려온 사단장 지프차가 위병소 앞 아스팔트 바닥에 타이어 자국을 새기며 급정거했다. 차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윤재호 소장이 전투모도 쓰지 못한 채 황급히 튀어내렸다. 그는 달리기 선수처럼 미친 듯이 달려와 두 장성 앞에 우뚝 멈춰섰다. 어두운 다목적실 구석에 한 병사가 웅크려 앉아 있었다. 최도 윤일병, 송태산과 정서진의 외동아들. 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은 순간 심장이 솟는 듯한 기분이었다. 도윤은 얼굴을 무릎에 묻은 채 의자에 가만히 있었다. 커다란 체육복 밖으로 튀어나온 뼈마디는 비참할 정도로 말랐다. 입대 전 특수부대 출신 아버지를 빼닮아 건장한 골격을 뽐내던 그 청년은 이제 사라져버렸다. 무엇보다 절망적인 사실은 그의 반응이었다. 삐걱이는 문소리에 도윤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잔뜩 떨면서 제 머리를 꽉 쥐었다. 죄송합니다. 제발요, 이번 한 번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도윤이 토해낸 음성은 처절한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송태산은 심장이 확 찢겨나갔다. 이성을 잃는다는 게 뭔지 절실히 깨달았다. 그 강인한 송태산마저 두 다리가 팍 풀려 문틀에 기대어 크게 휘청였다. 도윤아. 정서진은 오열을 꾹 삼키며 아들을 불렀다. 부름에 도윤이 스르르 고개를 들었다. 텅 빈 시선이 허공을 돌다 엄마의 얼굴과 마주했다. 이내 그 곁에 선 하얀 제복 차림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빠도윤은 도무지 안 믿겨 눈을 꽉 비볐다. 허탄각을 보고 있다고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다. 응, 도윤아, 엄마야, 아빠도 왔어. 정서진이 훌쩍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도윤에게서 역겨운 악취가 풍겼다. 꽤 오래 목욕을 거른 듯했다. 이어 깡마른 등줄기 위로 손에 느껴지는 끔찍한 흉터의 질감, 피멍 자국이었다. 도윤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아이는 어미의 품속에서도 계속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엄마, 나 무서워. 지훈 상병이 면회 오면 확 죽인댔어. 엄마랑 아빠 오면 다 죽여버린댔어. 뭐라고? 송태산이 다가가 무릎을 굽혀 아들과 시선을 맞췄다. 그의 두 눈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그 개자식이 너한테 뭐라고 짓거렸다고? 그가 팔을 쭉 뻗어 아이 어깨를 쥐려 했다. 그 찰나 도윤이 기겁하며 뒤로 확 낮아빠졌다. 헉,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제발 때리지 마요. 도윤은 구석으로 도망쳐서 잔뜩 움츠렸다. 아비의 다정한 손길마저 폭행으로 여길 만큼 영혼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다. 참상을 지켜본 송태사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술이 찢어져 빨간 핏방울이 떨어졌다. 이는 1차원적인 화가 아니었다. 자기 혐오와 더불어 악마들을 향한 강렬한 살해였다. 윤재호 소장, 빨리 들어오라 해. 송태사는 차분했지만 명계의 수문장처럼 포효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윤 소장이 주춤거리며 기어들어왔다. 그 배우로 송중령과 안대위 역시 입장했다. 새 장교는 모서리에 처박힌 도윤과 피를 흘리는 송태산을 보고 경악했다. 송태산은 묵직하게 일어섰다. 이어서 윤 소장을 향해 검지로 도윤을 척 지목했다. 두 눈으로 봐. 저 꼴이 한국 육군이 병사를 취급하는 정상적인 방식인가? 저것이 내 놈이 짓거린 특이점 제로의 결과물이냐? 제재동님, 제발 입 닥쳐. 바로 지금부터 너희 사단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다. 내게 있는 모든 군사력과 백을 써서 내 새끼를 망친 짐승들, 또 눈 감은 놈들. 전부 다 불명예 전역시키고 감옥 철창에 완전히 쳐넣을 거다. 송태사는 윤 소장의 멱살을 쥐고 확 끌어왔다. 투스타 육군 사단장이 쓰리스타 해군 제독의 억센 악력에 종이처럼 흔들렸다. 내 자식이 겪었던 끔찍한 지옥 너희가 수만 배로 다 갚게 해주마. 이건 단순 위협이 아냐. 선전포고다. 정서진은 아직도 떠는 도윤을 다시 꽉 안았다. 어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허나 그 시선만은 예전 어느 때보다도 아주 매섭게 번뜩였다. 도윤아, 맘 놔라. 엄마가 싹 다 처리할게. 어느 미친놈도 널 해치지 못하게 지켜줄게. 내 숨통을 조이던 끔찍한 악몽의 시간은 이걸로 완전 끝이다. 도윤은 마침내 안도한 듯이 어미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다. 그 통곡은 막사를 지나 연병장을 가로질러 굳게 닫힌 위병소 정문 밖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한 청년의 비극이자 부패한 군사 조직을 향한 경종이었다. 드디어 진짜 피해 복수극이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한태호 제독의 선전포고에 생활관 내부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찰나의 부대 지휘망은 박살났다. 송태사는 윤 소장의 멱살을 쥔 상태로 후속 진입한 헌병대장과 감찰 요원들을 향해 곧장 손가락으로 척지시를 내렸다. 즉각 병력을 투입해라. 박지훈 상병을 포함해 최도윤 일병을 악랄하게 괴롭힌 가해자를 이 현장에서 당장 긴급 체포해. 과정 중 한 놈이라도 반항하거나 도망치려 든다면 즉시 무력으로 짓눌러. 알겠습니다. 제독님. 헌병대장이 거수 경례 후 부하들을 투입했다. 무장 헌병들은 방탄모와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생활관 문을 부수듯 열어젖혔다. 병사들은 기겁해 구석에 처박혔고 그중 박지훈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강제로 질질 끌려나왔다. 박지훈은 눈물과 콧물을 다 쏟으며 헌병대에게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한태호 제독을 향해 발악했다. 아저씨, 저한테 이러시면 정말로 안 됩니다. 저 맹세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다 뻥입니다. 송태사는 미동조차 없이 지훈을 응시했다. 제독의 눈빛은 영하의 칼바람처럼 서늘했다. 내가 조금 전에 뱉은 말을 머릿속에 확실히 박아둬라. 넌 이제부터 아무 짓도 안 한 죗값으로 내 군 생활, 아니 내 놈 인생 전부를 치르게 될 테니까. 정서진 장군은 모서리에서 떠는 도윤을 품에 꼭 안은 채 윤재호 소장에게 차가운 지시를 하달했다. 윤 소장, 지금 당장 구중대 병력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설문조사를 시작하십시오. 단, 이번 조사는 사단 간부가 아닌 국방부 직속 감찰 요원들이 싹 맡게 될 겁니다. 이어서 송 대장과 윤 중대장, 정서진이 호명하자 두 장교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들은 현 시간부로 보직 해임입니다. 모든 부대 통제권과 행정 권한은 감찰실장에게 넘기고 두 분은 오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당신들의 지휘 태만과 가혹행위 방관,
그리고 조직적 은폐를 남김없이 파헤칠 겁니다. 안대위가 그제야 원통하다는 표정으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장군님, 저는 올라온 서류를 믿었을 뿐입니다. 박지훈 상병이 워낙 악랄해서 악랄함. 지휘관이 저지르는 최악의 범죄는 무능함과 방관입니다. 당신들은 소속 부하들이 죽어간다는 수십 번의 SOS 신호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군 생활은 원래 이렇다는 안일함과 내 부대엔 아무 사건 사고도 없다고 포장하려는 이기심 때문에 우리 아들의 영혼을 망가뜨린 겁니다. 변명은 군사재판에서나 하세요. 정서진의 싸늘한 일갈의 안대위는 맥없이 고개를 떨궜다. 이 아수라장 가운데서 송태사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도윤의 뺨을 다정히 어루만졌다. 도윤아, 이젠 안심해라. 여긴 안전해. 아무도 널 해칠 수 없다. 너는 내 핏줄이고 해군 특수전전단 송태산 중장의 아들이야. 저딴 버러지들 때문에 네가 아파하는 일은 맹세코 오늘이 끝이다. 도윤은 아빠의 포근한 체온과 등 너머로 울려 퍼지는 악마들의 비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상황이 현실임을 자각했다. 아이는 스르르 고개를 끄덕거렸다. 창백한 낯빛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그 속에서 조그만 희망의 불씨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아빠, 엄마, 그래, 우리 아들. 헌병대원들은 주동자 박지훈과 그의 뒤를 따르며 폭행에 동참한 쓰레기들을 엮어 밖으로 연행했다. 생활관 복도에는 흙먼지와 더불어 간부들의 무능함,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뒤섞인 지독한 악취가 났다. 송태사는 도윤을 번쩍 안아 올렸다. 이어 윤 소장에게 최종 지시를 하달했다. 도윤은 현 시간부로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이송합니다. 그곳에서 최고 수준의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손을 쓰세요. 아울러 이 모든 절차는 해군 특수전전단의 정식 작전과 동일하게 취급될 겁니다. 윤 소장은 귀관의 부대에서 터진 끔찍한 집단 구타 사건의 전말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시오. 그는 모든 미련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멍하니 거수경례를 올렸다. 장군 부부가 아들을 안고 생활관을 퇴장하는 동안 부대원들은 숨죽인 채 부동자세를 쫙 유지했다. 병사들의 두 눈 속에는 극심한 공포심과 더불어 오랫동안 참아왔던 악습 철폐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을 무사히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시킨 두 사람은 지체 없이 육군 사단 본부로 복귀했다. 사단장실은 국방부 감찰팀, 헌병대, 군검찰 수사관들로 북적여 마치 전시 지휘 본부와도 같았다. 송태사는 한가운데 탁자에 착석했고 정서진은 그 곁에 서서 파괴된 지휘망을 다시 세우려는 듯 차갑게 현장을 지휘했다. 감찰실장, 구중대원들을 상대로 시작한 전수조사는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정서진의 질문에 감찰실장은 안경을 쓱 올리며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브리핑했다. 장군님, 이 시점까지 35명의 부대원 가운데 무려 12명이 박지훈의 악랄한 폭행 피해자라고 증언을 마쳤습니다. 임지훈 일병이 당했던 물고문 및 폭행은 기본이고 타 전우들에게도 상습적인 돈벌이 갈취, 성추행 범죄, 나아가 협박을 동반한 강압적인 기수열의 조장까지 전부 다 확인되었습니다. 송태산의 주먹이 굉음을 내며 탁자를 강타했다. 탁자 위에 유리잔이 떨릴 만큼 어마어마한 진동이었다. 고작 병사 한 놈이 중대 전체를 생지옥으로 둔갑시켰다는 소리인가? 대대장, 중대장, 그리고 행정보급관마저 이 끔찍한 사태를 아예 몰랐다고 발뺌하는 중이란 말인가? 송중령과 안대위는 다른 방에 따로 나뉘어 수사를 받는 중이었으나 변호인이 완강하게 무혐의를 호소하고 있었다. 병사 개인의 돌발 행동일 뿐 지휘관이 낱낱이 파악할 순 없다는 핑계였다. 정서진이 비웃었다. 참 뻔뻔한 개소리군요. 감찰실장. 당장 3대대 구중대 수료식 이후 작성된 소원 수리함과 모든 고충 면담 기록부를 여기로 가져와요. 이어서 해당 문건을 최도윤 일병의 상담 내역과 박지훈의 가혹행위 발생 날짜와 꼼꼼하게 다 비교 분석하세요. 수시간 뒤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최도윤 일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달 만에 5건의 소원 수리가 박지훈을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수많은 SOS는 간부를 거치면서 단순 장난이나 거짓말로 치부되어 전부 묵살되었다. 제구중대 행정실 병사가 박지훈 상병의 강압에 못 이겨 문건을 소각하고 은폐했다는 자백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정서진이 서류를 던졌다. 이것이 당신들의 민낯입니다. 윤 소장이 묵살한 5건의 보고서 탓에 당신들은 최도윤 일병을 포함한 12명의 무고한 병사들을 끔찍한 생지옥 속에 밀어넣고 그저 방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태만이나 실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내의 구타와 가혹 행위가 판치도록 묵인한 것이며 지휘 계통이 악마들을 비호하고 약자들을 사지로 내몬 끔찍한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윤 소장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명예롭게 쥐었던 지휘봉이 오히려 더러운 악행을 덮어주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참담한 현실에 꺾였다. 송태사는 묵묵히 창가로 다가갔다. 창박 연병장은 겉으론 평온해 보였으나 그 이면은 지독하게 파른 쓰레기장과 다를 바 없었다. 사단장님, 이번 일을 단순한 아비의 안가품으로 여겨선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난 도윤이의 한을 넘어 이 나라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 끝까지 싸울 작정입니다. 언론에 폭로하고 국방위에 정식 회부할 겁니다. 이 부대는 썩은 군 문화를 도려낼 첫 수술대가 될 겁니다. 송태산의 일갈은 거대한 해일처럼 사단을 덮쳤다. 결국 박지훈 상병은 쇠고랑을 찾고 조중련과 안대위는 직위 해제와 함께 헌병대에 인계되었다. 윤재호 소장도 이튿날 아침 곧장 전역원을 냈다. 피바람이 몰아친 듯한 단죄가 마무리된 뒤 백도윤과 권민지는 아들 최도윤이 누워있는 수도통합병원 특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숨가쁘게 휘몰아친 이틀이라는 시간은 이 두 사람의 뼈를 깎는 듯한 기력을 앗아갔다. 최도윤은 독한 진정제와 심리치료 덕분에 한결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백도윤은 뼈만 남은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우리 둘 다 어깨에 커다란 별을 달고 수많은 부하들을 살렸다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정작 핏줄 하나조차 사지에서 빼내지 못했어. 송태산의 음성이 가늘게 떨렸다. 권민지도 남편의 등에 기대어 긴 탄식을 토해냈다. 우리가 줄곧 집 밖의 일만 챙겼던 게 후회돼. 조국 수호나 평화 같은 거창한 명분에만 눈이 멀어. 정작 우리 가족의 안위는 내팽개쳐버렸어. 도윤이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군대 밥이 원래 쓰다는 구태의연한 변명으로 아이를 사지로 다시 걷어찼지.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장성이 아니라 그저 못난 부모로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자식의 절규를 나약한 투정쯤으로 무시해버린 지난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도윤이는 차츰 생기를 찾았고 부모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아빠, 나 지훈 선임이 너무 무서워서 2달 내내 씻지도 못했어요. 화장실에 숨어 울고 밥도 넘기지 못했고요. 담담한 아들의 진실 앞에 송태사는 두 눈을 꽉 가렸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감내해야 했던 지옥 같은 고독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었다. 임서연은 아이의 앙상한 손을 꽉 쥐었다. 이제 2번 다시 널 혼자 두지 않을게, 도윤아. 넌 죄가 없단다. 괴물을 키운 썩은 구조가 문제야. 너의 고통을 짐작 못한 부모의 죄가 가장 무겁지. 우릴 용서하렴. 도윤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뇨,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하나 살리겠다고 이렇게 나서주실 줄 몰랐어요. 전 그저 꾹 참다 보면 조용히 제대할 줄만 알았거든요. 아이의 이 고백은 두 부부에게 뼈아픈 깨달음을 안겼다. 폐쇄적인 군내의 가혹 행위가 강압적인 악습과 맹목적인 복종에서 기인함을 절감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 참극을 그저 우리 가족만의 상처로 묻어둘 수 없다고 정했다. 병실 밖으로 나온 송태사는 곧장 군 수뇌부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울리는 그의 음성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맹목적인 개인적 원한을 넘어선 참된 개혁가의 묵직한 외침이었다. 영내 폭력 사태는 그저 몇몇 주동자를 영창에 보내는 것만으론 안 됩니다. 수수방관한 간부들의 직무 유기 또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억울한 병사들이 보복에 두려움 없이 구원의 손길을 청할 수 있는 견고한 제도를 신설하는 일입니다.
권민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말없이 한참 지켜보았다. 이제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는 아비규환을 방치하는 군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겠다는 큰 사명감이 싹 찼다. 자식이 입은 상흔은 역설적이게도 2명의 고위 장성을 일깨웠고 이는 곧 국군의 혁신을 몰고 올 불씨로 작용하고 있었다. 백도윤 중장과 정서진 준장이 쏘아올린 신호탄은 경기도 파주 사단을 훌쩍 넘어섰다. 이 사태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체에 큰 지진을 일으켰다. 군 최고위급 지휘관 부부가 친아들의 끔찍한 고통을 군구조 개조의 기폭제로 삼았다는 소식에 수많은 언론 매체들과 국방위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서진 장군은 특감팀에 편입되어 병영 부조리 퇴출을 위한 전담 조직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다. 그녀가 빼어든 쇄신안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다. 완전하게 신원 노출 위험이 없는 고발 창구를 즉시 개설하고 아랫사람의 피눈물을 덮어버린 책임자에게는 방조죄를 물어 무조건 군복을 벗기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그 핵심 내용이었다. 회의장에 선 권민지의 일침은 서리발처럼 매서웠다. 군부대는 조국을 보위하는 요람이어야지 만행을 가려주는 범죄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자의 절규를 묵인하는 지휘관은 총을 든 적보다 100배는 더 끔찍한 암세포입니다. 부하의 생명조차 보듬지 못하는 자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쇳조각에 불과합니다. 송태산 장군은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를 든든히 뒷받침해 주었다. 그는 해군 특수부대 시절의 막강한 영향력을 총동원해 수사기관이 어떤 외풍에도 굴하지 않도록 철통 같은 막을 쳤다. 판결은 추상같이 떨어졌다. 박지훈은 상습 구타와 집단 괴롭힘 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다. 하늘을 찌르던 그의 기세는 서늘한 쇠창살 안에서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조중련과 안대위 역시 계급장을 강제로 박탈당한 채 군사 재판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최고 책임자 윤재호 소장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초라하게 짐을 쌌다. 그들이 자랑하던 계급장은 짓밟힌 말단 병사 하나를 품지 못한 업보로 처참하게 떨어져 나갔다. 징계가 일단락되자 도윤은 심신장의 판정을 사유로 조기 전역증을 받았다. 마침내 병영을 벗어났음에도 청년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깊은 흉터가 남아 시리고 있었다. 서울의 한적한 저녁, 백도윤 부부의 집 거실. 세 식구는 며칠 동안 묵묵히 시간을 보냈다. 해가 저물 무렵 백도윤이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다가갔다. 도윤은 멍한 눈으로 밤하늘만 올려다보던 중이었다. 우리 아들, 잠깐 얘기 좀 할까? 아버지는 조심스레 아이 곁으로 다가앉았다. 넌 내가 장군으로 진급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지. 하지만 이 지옥을 겪으며 확실히 알게 되었단다. 진짜 명예란 결코 제복 위에 붙은 쇳조각이 아님을 말이야. 도윤의 눈이 아버지에게 향했다. 수많은 실전에서 적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으면서도 내 자식의 숨통을 조이는 악마의 얼굴은 까맣게 몰랐다. 나는 별을 단 장수이기 전에 아주 형편없는 애비였어. 하지만 우리 아들은 달랐지. 송태산의 손이 아이의 볼을 포근히 감쌌다. 벼랑 끝에서 네가 엄마에게 구조를 요청했을 때 그 떨리는 목소리는 세상 어떤 군사 암호보다도 절실하고 꼭 거대한 포효였어. 살려달라 외친 너의 그 비명이 부하들을 일깨워 썩은 뿌리를 뽑게 만들었어. 내 용기가 또 다른 희생자들을 살려낸 거야. 도윤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닌 세상을 바꾼 영웅으로 아들을 인정해 주었다. 아버지, 사실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나 같은 바보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 그 결단은 애비 어미조차 감당하지 못한 기적을 이뤄냈어. 넌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빛났단다. 마침 안지영이 따스한 찻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을 꽉 끌어안았다. 이제는 두려워할 거 없어. 우린 내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네가 또 절망에 빠진다면 그땐 장성이라는 허울을 찢어버리고 너의 굳건한 방패가 되어줄게. 우리의 온 삶은 널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부디 잊지 마. 그 후 시간이 흐르고 병영 문화 쇄신은 계속 나아갔다.
이 비극은 파주 사단 사태라는 이름으로 훗날 국방사에 새겨졌으며 모든 지휘관이 가슴에 새겨야 할 뼈아픈 교훈이 되었다. 백장군 부부는 임무를 마친 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 도윤 또한 멈춰있던 학업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악몽에 벌벌 떠는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직접 겪은 고통을 자양분 삼아 벼랑 끝에 몰린 이웃들을 구제하겠다는 찬란한 비전을 품게 된 것이다. 평일 오후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두 부부는 여유롭게 드라이브를 나섰다. 파주로 향하는 국도를 내달렸으나 예전처럼 부대 정문 앞에서 차를 세우지는 않았다. 갓길에 시동을 끈 부부는 도윤이 머물렀던 막사 쪽을 묵묵히 응시했다. 서진이 쓸쓸하게 입을 열었다. 그날 통화했던 그 5분이 우리를 이 길로 이끌었군요. 남편이 그녀의 두 손을 꼭 쥐어주었다. 그의 얼굴엔 증오 대신 한결 포근한 안도감이 묻어났다. 아니지. 못난 우리가 너무 늦은 것뿐이야. 장군의 별이 제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도 자식의 찢어지는 비명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해.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어. 참된 용기란 계급이 아니라 칠흑 같은 고독 속에서도 진실을 외치는 연약한 입술에서 비롯된다는 걸.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급은 누군가 위에 서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가장 약한 병사를 지켜내기 위해 맡겨진 책임입니다. 한 병사의 작은 절규를 외면한 대가는 결국 부대 전체의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또 다른 변화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대가 진정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침묵보다 용기 있는 목소리가, 은폐보다 서로를 지키려는 책임이 먼저 살아있어야 합니다.